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밤사이에 나스닥이 2% 올라가고 또 기술주 반도체 올랐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섣부르게 이거 조정 끝났어, 변동성 이제 더 없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 이 시장에 대해서 또 오랜 기간 관련한 금융시장 또 경제연구해 오신 우리 김한진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밤사이에는 좀 시장이 많이 올라가지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거 조정이 이제 끝난 건가? 괜찮아진 건가? 라는 생각을 잠깐 네. 하셨을 것 같은데 박사님이 느끼시는 지금의 시장은 변동성 구간을 우리가 계속 지금 지나오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뭐 네. 최고의 변동성이죠. 앞서 박종훈 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사실 2008년 11월 그리고 2020년 3월 팬데믹 때죠. 그때 빅스가 변동성 지수가 65에 근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이번에 연출된 거고요. 그쵸. 지난 월요일이었죠. 그래서 좀 주가의 하락을 지난번에도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긴급 방송에서 조금 기술적인 요인이 많았다. 기술적. 네, 그러니까 뭐 경기 침체에 이제 조금 빌미를 경제 지표가 제공한 건 맞습니다. 7월 PMI하고 이제 고용 지표, 7월 고용 지표 11만 4천 건이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제 촉발된 주가 하락은 맞지만 방아쇠는 경기 지표가 당겼지만 사실 경기라는 게 조금 점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으로 움직이는 거고 어쩌면 추세를 봐야 이제 되는데. 추세고 공간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이제 한 지표만 폭락했다 그래서 경기 오늘은 경기 호황, 내일부터 경기 침체 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렇게 과민 반응했던 것은 좀 기술적인 요인. 그러니까 일본 BOJ가 금리를 인상하면서 금리 인상도 이제 할까 말까 한다 안 한다 뭐 이렇게 설왕설래 했다가 좀 인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화에서 먼저 쇼 커버링이 들어왔고요. 엔화를 이제 약세를 봤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되짚어 사면서 강제 청산이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주식 시장에서도 이제 강제 매물이 나오면서 CTA 펀드 같은 이제 시스템 펀드가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빅스가 올라가니까 또 빅스가 올라가는 거에 이제 자동적으로 매도가 이제 걸려 있는 시스템 펀드들이 거의 한 200~300억 달러가 나왔다고 지금 추정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의 변동성은 상당히 뭐 선물 옵션 또 엔화의 쇼커버링 그리고 시스템 펀드의 알고리즘 펀드의 강제 주문 매매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이제 최고의 변동성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시점에서 판단해야 될 것은 이제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제 나타날 거냐 이제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당장 이제 경기 침체의 이제 그 양상에 따라서 지금부터 연말까지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조금 마음가짐을 갖고 대응할 거냐 이런 부분이겠죠. 저희가 항상 박사님과 그 시장 이야기를 할 때마다 진단을 내렸던 내용들은 경기 침체의 경우 미국의 기준으로 한 내년 중반 정도로 얘기를 하지만 맞습니다. 경기 침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 꺾이는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약한 경기 침체라는 우리 키워드로 계속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급작스럽게 뭐 물가 데이터도 그렇고 실업률 특히나 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빨리 혹은 또 강한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두고 봤을 때 박사님은 경기 침체가 어떻게 생각보다 조금 더 빨리 혹은 강하게 올 거라고 어떻게 좀 뷰가 좀 달라지셨습니까? 달라진 건 없고요. 뭐 성장률로 따지면 뭐 분기 성장률이 뭐 1분기가 1.4 미국, 2분기가 2.8 나왔죠. 지금 3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한 2.6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4분기도 한 2.4 정도로 올해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이 2.4에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은 뭐 생각할 수가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1.8%인데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면 왔지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디스인플레이션 구간인데 사람들이 한 개의 경제 지표, 한두 개의 경제 지표를 보고 디플레이션을 지금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네. 내년 들어가서도 지금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도도 한 2%대 초반 성장률이 유지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사실 내년은 이제 모르죠. 근데 지금 신용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고 또 우리가 주목하는 이제 고용 시장도 지금 서서히 식어가고 있는 것은 맞고 또 그렇게 많던 미국의 구인 건수도 지금 뭐 거의 1,000만 건에서 지금 800만 건까지 내려왔는데 지난번에도 뭐 베버리지 곡선 말씀드리면서 이게 한 500만 건 정도까지 내려오면 경기 침체에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아직 한 300만 건 정도의 잡 오프닝스의 버퍼가 있지만 네. 이게 이제 하반기에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아요. 한 600만이라든지 지금 800만에서 600만이라든지. 그리고 실업률도 좀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활동 참여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0명의 15세 이상의 경제 인구에서 만약에 5명이 실업자면 5%의 실업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 활동 참여 인구가 100명에서 120명으로 20명 증가하는데 그 20명 증가분의 거의 대부분이 고용이 안 되고 한 5명만 됐다. 그러면은 분자가 5+5 기존의 5명의 실업자에서 20명 증가된 경제활동 참여 중에서 5명이 또 실업자다. 그러면 10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20분의 10 하면은 이게 8.5%로 치솟습니다. 지금 이제 노동 공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자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지금 쉬었던 사람들이 돈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노동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업률을 자연스럽게 올리기 때문에 아마도 실업률은 연말까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좀 뭐 그렇게 급하게 튀지는 않겠지만 네. 하지만 노동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거든요. 이런 좀 혼란스러운 노동 시장. 그래서 이런 고용 시장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뭘 봐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뭘 봐야죠? 제가 볼 때는 실업률보다는 전체적으로 고용률, 그러니까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3의 법칙을 얘기한 클라우디아 3 이코노미스트도 직접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난 12개월에 지금 최저점과? 그 실업률의 최저점과 최근 3개월의 네. 그 실업률을 비교했을 때 그게 0.5% 네. 높으면 그게 이제 본격적인 경기 침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네. 0.48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산술적으로 어쨌든 경기 침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과거의 법칙이 맞는 건 인정하지만 지금은 노동 수요가 줄어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노동 공급이 증가해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라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팬데믹이 사실 노동시장을 한번 뒤흔들었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노동시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경제 후행 지표인데 우리가 자꾸 선행 지표라고 보는 이유는 노동시장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그 엉망이 됐다가 네. 노동 수요와 공급이 꼬였죠. 이게 꼬였죠. 꼬인 노동시장이 이제 밸런스를 맞춰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상한 경제 현상들을 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노동 수요와 공급을 조금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동 수요가 아직까지는 버퍼링을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급격한 실업률의 상승이 혹시 있더라도 네. 이거를 액면 그대로 경기 침체라고 인식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클라우디의 3의 말씀을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노동 관련한 데이터나 그런 해석이 팬데믹 이후에는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네. 꼬여 있어서 이거를 이제 다시 과거처럼 똑같이 대입하기에는 너무나 변화가 네. 많았기 때문에 똑같이 해석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 중에서 이제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얼마나 맞느냐인데 이건 어떤 데이터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노동 건가요? 수요와 공급은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발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노동 공급이 부족하고요. 수요에 비해서. 네.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도 이게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
이제 계속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 말이 이제 지금 공급이 더 부족한데 수요가 더 우위에 있는데 그 잡 오프닝이 더 많은데 818만 명이나 아직까지도 많은데 네. 이게 한 500만 명 정도까지 내려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실업률이 본격적으로 정말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실업률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때는 신용카드 연체율도 더 치솟을 거고 그 다음에 소비는 급냉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기업 실적도 또 해고도 네. 급증하겠죠. 이제 그 티핑 포인트, 그 변곡점이 어디일까라는 것을 이제 지난번 급락할 때는 바로 지금이야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던져. 불이야하면서 이제 막 뛰쳐나갔던 거고요. 좀 불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일주일을 보내보니까 미국 시장은 사실 지난 일주일간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S&P 500이.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어제는 반등해서 네. 이제 새로운 이제 추세를 만들어갈 듯한 이제 그러한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결국에는 기업 실적이죠. 기업 실적이 좀 중요도가 더 높아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매크로 지표보다는 사람들이 현실적인 기업 실적에 더 몰입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매크로 지표는 뭐 전체적인 시장을 아주 휘저어 놓지만 않으면 좀 부러뜨리지만 않으면 넌 좀 가만히 있어. 이제 이런 거고요. 진정한 승부는 이제 8월 28일 엔비디아 실적부터 그쵸. 이어지는 이제 또 3분기 실적 뭐 그런 가이던스 네. 거기에 휘둘릴 것 같습니다. 그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아직 안 했지만 그런 빅테크 기업들 시장을 이끌어갔던 기업들의 실적이 뭐 증가를 하기도 했지만 시장의 눈높이가 워낙에 높았기 때문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사실 막 좋았던 기업은 거의 뭐 메타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실적 발표 지금 데이터 속에서 갑자기 또 이런 뭐 고용 관련한 실업률이 또 이렇게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다들 이거 기업들 실적도 좀 꺾이는 것 같고 시장이 뭐 원하는 만큼의 실적이 안 나오고 또 이런 고용 관련한 시장도 안 좋고 지금 물가 보니까 좀 이렇게 꺾이는 게 이게 물가 꺾이는 게 시장 경기가 안 좋아서 물가도 이렇게 빠르게 꺾이나 이렇게 또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근데 또 밤에 나왔던 그 PPI. PPI는 또 해석을 좀 달리한 것 같아요. PPI가 절묘하게 나왔죠. 네. 뭐 말씀 주셨던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리게 방해하는 정도도 아니고 그래서 적절하게 나온 적절한 건가요? 디스인플레이션. 그래서 이거는 뭐 CPI입니다만은 이제 네. 오늘 밤에 나오죠. 개장 전에 나올 그쵸. 텐데 이제 근원 CPI를 지금 가져왔는데요. 자료 한번 볼까요? 네.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추세를 보시면은 이게 전월비거든요. 전월비가 그 지난 이게 2001월입니다. 네. 2월에 살짝 뭐 이렇게 이상했다고 또 3월에 다시 올랐지만 그때부터 3월부터 4월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뚝뚝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원 물가는 미국의 근원 물가는 사실은 조금 분명한 뚜렷한 디스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게 4월부터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월이 전월비로는 정확하게 소수점 투자짜리까지 말씀드리면 0.29거든요. 네. 반올림에서 0.3이었는데 0.29를 찍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얼마를 찍었냐면 0.16을 찍었습니다. 반올림에서 0.2인데 사실은 0.16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이죠. 4월에 0.29에서 5월에 0.16 그리고 지난달 6월 달에 얼마 떨어졌냐면 0.1이 떨어진 겁니다. 0.1로 떨어지는 겁니다. 네. 전월비.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되는 게 한 0.2라고 이제 얘기하면 지난달보다 뭐 또 0.1% 포인트 올랐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컨센서스가 0.2거든요 전월비. 네. 하지만 이 추세를 봐야 되는 거죠. 추세가 거의 잡혔다라는 거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로존은 사실은 미국보다는 금리를 조금 먼저 내렸지만 그렇죠. 물가가 잘 안 잡히고 있습니다. 네. 일본도 엔화 때문에 물가가 좀 잘 안 잡히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미국은 사실은 뭐 통화정책 금리 인하를 실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미 추세가 꺾인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금리를 인하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네. 이런 추세를 보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미국은 먼저 안 내렸을까요? 한 어, 25bp 정도는 한 7월 달에 좀 우리 경기가 좋긴 하지만 혹여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미리 살짝 한번 간보기식으로 내려볼게.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물가는 뭐 추세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을 네. 확실하게 시그널링 하고 있지만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장률이 사실 2%대 중반을 넘는데 거기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그 또 다른 중앙은행들의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실패했을 때 금리라는 것은 뭐 한 번 인하하면 이제 추세적으로 인하하는 게 좋은데 그렇죠. 그래서 시장의 혼란이 그래야 시장의 혼란이 적죠. 그 우리가 잘못 판단했어 금리 인하를 그리고 다시 또 올릴지도 몰라 이러면 시장은 완전히 뭐 그쵸. 패닉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요인은 아마 주식 시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도 그 한 가지 요인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9월에는 금리 인하를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전에 갑자기 깨졌을 때는 뭐 비컨 얘기도 했지만 25bp 정도의 인하를 9월에 하는 게 가장 적절한 수술인 건가요? 네, 지금 뭐 50bp 인하가 연말까지 세 번의 FOMC 회의 중에서 한 번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네. 저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9월 25bp, 12월 선거 끝나고 12월 25bp, 내년에 4번. 그래서 내년 연말 연준의 기준금리는 4.0 정도에 가 있을 거다. 그리고 최종 금리는 지난번에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네. 3.75 밑으로 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근원 인플레이션이 과거처럼 1%대에 가거나 이러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 연말 근원 PCE 물가가 2.0 연준의 목표대로 네. 그리고 근원 CPI가 내년 연말에 2.5 지금 3.0에서 2.5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려가는 것은 굉장히 근원 쪽은 헤드라인은 유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근원 물가는 여기서 내려가는 것은 굉장히 더디다라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연준도 금리 인하를 내년도에 4번 정도밖에 인하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시장은 어쨌든 계속 변동성을 우리가 염두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거의 살얼음판 내딛듯 걸음을 옮겨야 되는 그런 구간인데 말씀해 주셨던 그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보면은 지금 시장이 사실 뭐 실적이 보면 한 90% 이상 발표가 됐는데 그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 그러니까 예상치를 상회한 비율이 여전히 꽤 높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빠지고 그러면은 말씀하셨던 실적을 바라보면은 이거 시장 금방 또 반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연말 뭐 최소한 뭐 선거가 있는 10월 말까지는 네. 11월 초까지는 뭐 주식 시장이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네, 연말 네. 전까지 그래서 선거 전까지. 네, 뭐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3분기 실적까지는 조금 세이프하다라는 네.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뭐 실적을 이렇게 놀아기는 조금 부족하지만 역량이 이번에 주가 조정이 사실 가장 컸던 이유는 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지만 빅테크의 쏠림이었거든요. 지금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M7의 S&P 500에서의 시가총액 비중이 33%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0%가 깨졌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급한 불을 끈 거고요. 지금 이 차트고요.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주가 상승에 대한 M7의 기여도가 너무 높았다가 이게 이번에 한 방에 이제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과열된 분위기를 해소시킨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이제 메탁이 다시 꺾고 이제 올라가듯이 시장이 이제 다시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거고요. 네. 시장이 여기서 무너지기에는 저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 시장 잘 모릅니다만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네. M7 종목들은 사실 2013년을 1로 봤을 때 120배가 올랐어요. 지금. 근데 S&P 500은 지금 시가총액입니다. 네. 지금 30배 올랐습니다. M7은 포함하지 예, 않고 3배 올랐습니다. 3배. 300%니까. 네.
3배 올랐거든요. 저게 M7 포함한 건가요? 다 포함한 네, 거죠. 포함해서. 지수입니다. 네, 네. 실제로 S&P 500 지수는 3.6배인가 올랐어요. 네. 근데 시가총액으로는 자사주 매입이 있었기 때문에 3배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반대죠. 시가총액이 더 올라가고 지수가 더 낮고 이런 반대죠. 네. 지수가 더 높게 올라가고 이러는데, 근데 482개 종목, M7을 제외한 종목은 2배가 안 올랐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10년간 2배가 안 올랐다라는 게 시장 전체적으로는 얘네들이 과열이지 얘네들이 과열이 아니다라는 거죠. PR도 보시면은 M7 종목들의 PR이 지금 33배까지 치솟다가 네. 지금 26배까지 떨어졌는데, S&P 500 이 M7을 제외한 482개 종목의 PR은 18배, 지금 떨어져서 한 17배 되거든요. 그러니까 17배 PR이 정말 주식시장이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야 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장은 두 가지죠. M7의 실적이 3분기에 선방해 줄 거냐. M7이 이제 나는 이제 그만할래. 실적 우리 믿지 마.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은 완전히 혼돈에 빠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가가 상승하기에는 강세장의 조건은 M7 이외의 종목들이 망가지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컨센서스는 M7 이외의 종목들, 대부분 경기 순환주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중소형주도 있고 금융주도 있고, 그런 종목들의 YOY 분기별 EPS 증가율이 2분기 6%, 3분기 6%, 4분기 18%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4분기로 갈수록 조금 개선되는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컨센서스가 충족된다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미트한다면, 네.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순환매를 동반한 M7의 주도 하에 주식시장은 3분기에는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지금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게 여기 지금 차트에 M8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종목은 뭡니까? 넷플릭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들어가 있군요. 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일주일 사이에 회복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이 그냥 단기적인 그냥 충격만 있고 그냥 평범한 우리가 이전에 겪었던 시장이 연속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딱 충격이 있었을 때 와, 이거 약세장 진입이다. 혹은 조정장이다. 단기적인 조정장이다. 이런 얘기가 참 많았잖아요. 근데 심지어 회복까지 해가지고 이거 그럼 뭘로 봐야 하는지. 저는 그냥 뭐 계속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변동성 장세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박사님은 어떤 구간이라고 좀 평가를 하시는지요? 네, 저도 변동성 구간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저는 경기 확장의 레이트 사이클 막바지 국면이고 경기 둔화 국면에서 나타나는 조금 막바지 실적 장세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악화되는 역실적 장세로 가기 전에 네. 조금 불꽃을 태운다 그럴까요? 표현이 그렇지만 실적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계속 실적이 투자 심리를 부추기는, 그다음에 매크로 지표도 경기 확장의 막바지 국면이기 때문에 네. 2011년부터 시작된 한 45개월 정도의 미국의 경기 확장기의 막바지 국면이기 때문에 이 막바지 국면에서 제일 끄트머리의 종착역에는 경기 침체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 경기 침체가 한 3개월이나 6개월 후가 아니라면 내년 정도에 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스트레스는 조금씩은 증가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 실적이 좋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다시 또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또 지난번 사태와 같은 주가 폭락이 또 있을 수도 있는. 아슬아슬. 네, 아슬아슬한 국면인 거죠. 네. 지금 M7 시가총액 비중이 33%에서 29%까지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많이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또 여기서 만약에 M7이 올라갑니다. 네. 엔비디아가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러면 이게 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또 9월 초순에 이런 변동성이 없다라는 보장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 투자자분들이 정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불확실성이 가득한 지금 안개 속 증시인 거네요. 예. 그래서 경기 침체 키라인을 일단은 아까부터 말씀드렸듯이 네. 구인율이 지금 4.9%인데 구인율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표시된 그림에서 와 같이 구인율이 한 4.0% 정도가 근접하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구나. 이거를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조금 시간이 저는 한 6개월 정도 남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네.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또 내일 또 나올 텐데 좀 이렇게 약세장을 가늠하는 키 라인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187만 건인데 과거에 경기 침체가 진입됐던 시점에서 한 250만 정도가 경기 침체가 시작됐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300만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187만에서 한 250만 갈 때까지는 봐줄만 해. 아직까지는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 이제 그런 말씀을 좀 좀 그 약세장의 키라인을 이제 매크로 쪽에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프레드, 금리 스프레드도 지금은 이제 100bp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0년물하고 3개월물이. 이게 한 지금 3년물이 3개월물이 5.2고 10년물이 지금 3.9니까 100bp가 조금 안 되는데 요게 이제 거의 0에 가까워지면 이것도 이제 경기 침체의 신호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뭐 복잡한 경기 지표는 제가 볼 거고요. 이런 경기 지표보다는 실적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실적 시즌이고 실적에 의해서도 지수가 또 종목이 버텨내면은 뭐 경기 침체 속에 빛나는 빅테크 종목들 하면서 그러니까요. 또 S&P 500 지수를 끌고 올라갈 수 있게 맞습니다. 되니까요. 그럼 강세장이 지금 어제 다시 한번 회복을 했으니까 뭐 어려운 변동성 시장에서 강세장을 조금씩 더 이제 끌고 올라갈 만한 동력은 결국에는 실적밖에 없군요. 네, 근데 실적이 지금 12개월 포워드 매출액을 보니까요. 제가 보니까 테슬라가 제일 먼저 꺾였고요. 네. 그 다음에 조금 상승을 하지만 상승 기울기가 완만해진 게 애플하고 아마존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제일 약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메타 플랫폼이라든지 알파벳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엔비디아 이런 빅4는 M4는 사실 12개월 매출액, 12개월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포워드 매출액이 네.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아직까지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빅테크의 포워드 마진율이 이런 M4의 마진율이 괜찮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강세장이 온다면 주도 종목은 M4가 되겠죠. M4라 하면 그 다음장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엔비디아, 메타 요 네 종목인 거죠. 얘네들이 지금 살아 있고 네. 또 마진율에 대한 전망도 살아 있어서 이런 쪽에서 만약에 실망이 나오거나 이런 쪽에서 뭐 배신을 때리면 주가가 굉장히 요동을 치겠죠. 반대로. 살짝 요새 마이크로소프트가 조용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먼저 선봉장 자리에서 AI를 끌고 갔던 게 마이크로소프트였고 그다음에 이제 맞죠. 엔비디아였거든요. 네. 근데 엔비디아도 지금 이제 다들 28일에 사실 기대하기보다는 걱정해요. 왜냐하면 테슬라도 성장률이 이렇게 높았다가 이게 떨어지는 추세고 엔비디아도 이렇게 높은데 여기서 어떻게 더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그 선행 지표가 지금 보시는 포워드 레베뉴거든요. 네. 포워드 매출액입니다. 이 매출액이 꺾이지 않으면 급하게 이게 꺾일 가능성은 이익이 급하게 이제 실망을 줄 가능성은 네. 굉장히 낮죠. 정말 그 이변이 없지 않는 한. 매출 성장률을 막 보잖아요. 뭐 50%씩 올랐던 기업이 만약에 그 성장률 자체가 퍼센테이지가 꺾였다면 이거 이제 이제 매출 이게 이제 12개월 예상 매출액인데 네. 이게 이제 내년 이제 중반까지의 매출액 전망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당장 3분기 우리는 지금 관점이 3분기인데 그쵸. 3분기는 그래도 이게 조금 적용될 거다. 이게 유효할 거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네. 더 길게는 몰라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보이시는지 너무나 조용하고 저는 뭐 잘 모르죠. 조용해요. 네. 데이터로 숫자로 봤을 때는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도 계속 우상향은 그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조용해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시끄러웠으면 좋겠거든요. 오픈 AI 얘기 좀 나오고 그래야지 다시 좀 이게 좀 붐업이 될 것 같은데 너무 조용해서 좀 걱정이 되는데 사실 크게
걱정할 건 없다. 네. 결국에는 실적입니다. 강세장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변동성 장세에서 지수가 꺾이지 않고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끌고 올라갈 만한 동력은 결국에는 실적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데이터 가운데 이제 구인 구직에 대한 이 밸런스가 깨지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관련한 데이터도 실업률 측면에서는 여러분 관전 포인트로 삼아볼 만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 진행해 봤고요.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함께 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